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엔 미국 경제 세 번째입니다. 지난 강연을 정말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물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물건 가격이 왜 오르냐? 첫째로 돈이 많아져서 오른다. 둘째로 물건이 적어져서 오른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앞의 두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석유, 천연가스, 식량 같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3.9% 떨어졌다고 하고 원유도 한 10%쯤 떨어지고 금속이나 이런 원자재도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 가격이 오르는 게 끝나고 다시 내려가는 거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의 6월 물가 상승률이 공개됐는데요. 9.1%를 기록했습니다. 1981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여기서 한 번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몇십 년 만에 최고 이런 보도들을 보다 보면은 아니 그러면 40년 전에는 이 정도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심각했던 때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40년 전 이런 때는 세계 경제가 성장 국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4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7.2%였습니다. 한국은 10.6%였어요. 이럴 때 물가 상승률이 9%였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지금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가 된 지 한참 됐습니다. 이럴 때 물가 상승률이 9%가 되는 거랑은 예전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자재 가격은 왜 떨어진 걸까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일단 원자재의 양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석유 재고량이 치명적일 정도로 낮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느 때 가격이 낮아집니까?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를 사는 사람이 줄어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업이 원자재, 원료, 재료를 사서 예를 들어서 음식 공장이다 이러면 쌀이나 밀 이런 걸 사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잘 안 팔린다, 생산량을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원자재를 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보고 전문가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징조다 라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보면 기업들이 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생산을 줄일 거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정규직의 10%를 자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700명 정도를 해고했습니다. 페이스북도 채용 인원을 30% 줄인다고 하고 넷플릭스 이런 데도 이미 직원의 4% 정도를 내보냈습니다. 미국의 대형 자동차 업체도 무기한으로 정리해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부동산 중개업체도 400명, 500명씩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정말 힘든 상태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오면서 동시에 물가도 오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위험한 게 보통 경기 침체가 오면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죠. 반대로 물가를 잡으려면 돈줄을 죄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면 손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태에 미국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경제를 살리려면
사실 해답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다른 것보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살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힘든 상황을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경제가 힘든데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힘 모아서 극복하자.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경제 위기가 왔는데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은 큰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1월에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폭동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미국은 여러 개의 주가 모여서 만든 연방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캘리포니아처럼 잘 사는 주가 아니 우리 주는 잘 사는데 왜 다른 못 사는 주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분담해야 되냐, 나는 그러기 싫다, 나는 연방에서 나가버리겠다, 이렇게 반항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미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혼란에 빠져서 다시 살아나기 힘들어집니다. 함께 힘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게 되려면 서로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주류 언론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잘못한 게 없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경제가 어려워졌다 라거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 기후위기가 와서 경제가 어렵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 경제가 어려운 건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로 이유를 찾아보면은 사실은 상위 1%의 독점력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치가 그 상위 1%만을 위하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가 어려운 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요. 바이든 대통령이 퇴진하는 거랑 푸틴 대통령이 퇴진하는 거랑 뭐가 미국에 더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퇴진하는 게 미국에 더 좋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미국인들이 바이든 대통령 이런 위정자들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여론조사입니다. 현실을 봐도 상위 1%와 그들을 위한 정치 때문에 미국인이 힘든 게 정말입니다. 보면 경제가 어렵다지만은 돈 많은 사람들은 경제 위기 와중에도 돈을 더 잘 법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은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집니다. 이 표를 봐도 미국에 있는 총 자산 중에 상위 1%가 미국 전체 자산의 32%를 가지고 있어요.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상위 10%가 미국 전체 재산의 65%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90%가 35%를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위 50%면은 국민의 절반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미국 전체 자산의 5% 가지고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한 거죠. 이게 나라입니까? 이번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때도 보통 서민들은 석유값이 올라서 자동차 기름값도 너무 비싸고 난방비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힘든데 정유회사는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느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코로나 때도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백신 업체,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데는 매출액이 2배가 되고 23배가 되고 심지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민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 돈 버는 걸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저축해둔 돈을 꺼내 쓰고 있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75%가 저축해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저축액이 3개월도 버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사에 보면은 고소득자도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뉴스에 보도된 실제 사례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연봉 1억 3천만 원을 받던 고소득자예요, 미국에서. 근데 경제위기로 실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휘발유값이랑 음식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생활비가 쪼들려서 임대료를 못 냈대요. 그래서 2개월 만에 임대료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한 게, 아니 나는 작년에 연봉 1억 원을 받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연봉 1억 받던 사람도 삐끗하면 집 없는 떠돌이가 되는 게 미국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려운 원인이 뭡니까? 빈부격차, 부익부 빈익빈인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그 결과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의 원인도 부익부 빈익빈, 경제 위기의 결과도 부익부 빈익빈인 겁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는 거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면 내 삶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어. 이런 희망이 있으면 참고 견딜 수 있을 텐데 2008년에도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 전에도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부익부 빈익빈만 더 심해지더라 라는 걸 미국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예전에는 20대 80의 사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1대 99의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버틴다고 해서 좋아질 게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 속에서 불만이 쌓여가지고 민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왜 살펴보냐면 미국인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요. 왜냐? 일단 먼저 미국의 일자리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고 비정규직이 알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채용정보 사이트 지피아가 밝힌 바에 따르면 건당 알바, 그러니까 지금 음식 업체 배달 알바 있지 않습니까? 한 건 하면 얼마 벌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게 미국에 여러 가지 있어요. 집 청소라든가 차량 운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언론에서는 플랫폼 노동이다 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긱 노동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저는 건당 알바라고 해봤습니다. 음식 배달 한 건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일한다고 해서 건당 알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건당 알바를 하는 노동자의 수가 2021년 기준으로 5,900만 명입니다. 미국 전체 노동자의 36%입니다. 1년 만에 50%가 늘은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자리가 안정적인 것도 아니죠. 사회적인 지위, 대우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이 일을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서 크게 성공해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없다는 건 뭡니까? 일하기는 싫고 그냥 놀고 먹고 싶다. 이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했더니 돈도 왕창 벌고 야, 이렇게 돈 벌면 5년이나 10년 정도 일하면 집 한 채 사겠다. 그리고 나머지 10년 정도 일하면 애 키우고 노후 자금 만들고 거기서 더 벌면 거기서부터 이제 내 돈을 쌓는 거다. 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 같은 경우에 90년대 초에서 뭐 중반 이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10년 일하면 집 사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이 한 10억이라고 해봅시다. 10억도 사실 낮게 잡은 거예요. 이걸 10년 동안 일해서 살려면 연봉이 1억 5천은 돼야 됩니다. 집값에 10억에 생활비도 있어야 되니까 1억 5천 정도 있어야겠죠. 여러분, 노동자 평균 연봉이 1억 5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10년 일해서 아파트 사고 10년 일하면 노후 자금 만들겠죠. 나머지 돈은 펑펑 쓰고 살면 융택하게 살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일할 맛이 나요. 미국도 똑같은 겁니다. 아까 봤던 자료인데요. 미국의 1%가 미국 전체 자산의 32%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 재산이 많은 미국의 30%를 단 1%가 독식하고 있어요. 하위 50%가 꼴랑 5%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욜로 들어보셨나요? 개미처럼 일해서 돈 모아서 나중에 잘 살자, 이게 아니라 개미처럼 지금 참고 일하면 뭐하냐, 그래봤자 돈 많이 못 번다, 배짱이처럼 노는 게 최고다. 어차피 이번 인생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건물주로 사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인생이다. 그럴 거 뭐하러 고민하고 힘들게 사냐, 되지도 않을 거 그냥 오늘을 즐겨라. 이런 게 욜로입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황금을 숭배하고
노동을 천시하는 가치관, 이런 가치관이 만연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TV나 유튜브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연예인들이 집에서 유유자적 빈둥거리면서 노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돼요. 아니면 연예인들이 여행 가서 노는 프로그램, 출연자끼리 오락을 하면서 누가 이기나 노는 프로그램, 이런 것만 나옵니다. 이거 보면 어때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일하기 싫은데 저기는 놀면서 떼돈을 버네. 와, 저게 최고구나 라고 해서 놀면서 돈 버는 연예인 그리고 유튜버, 이런 것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 유튜버, 4위 가수입니다. 한국도 유튜버가 4위, 프로게이머 7위, 이게 지금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일확천금을 노리는 풍토도 많아졌어요. 어차피 노동을 해가지고는 돈을 못 버니까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들 주식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이런 경향이 팽배한 겁니다. 이러니까 교육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육은 사회에서 일을 잘하고 생활을 잘할 수 있게 유능한 사람으로 키우는 건데 지금은 교육도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었어요. 대학교의 취업률이 몇 %냐 이런 걸 중시하고, 근데 지금 일을 해서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나마 한국에서는 의사 되면 돈을 벌고 미국에서는 금융권을 가려고 합니다. 금융권 가면 돈 잘 버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금융권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융권에 가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권을 목표로 하는, 금융권을 갈 만한 극소수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부를 놓고 욜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학교 교실 분위기가 개판이 되죠. 공교육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미국 보십시오. 국민들이 무능력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상점에 점원이 있지 않습니까? 계산기가 없으면 간단한 거스름돈 계산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커피를 샀는데 점원이 거스름돈을 더 주더라. 그래서 돈 더 주셨는데요? 라고 했더니 점원이 맞는지 틀린지 계산을 못하고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잘하겠습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됐냐면 교육이 무너져서 그런 겁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 16세에서 19세 청소년 중에 기초적인 수학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보시면 한국은 10%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거의 40%예요. 16세에서 19세 사이의 미국인 중 40%가 간단한 수학도 잘 못하고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반면에 교육을 잘했던 나라들을 보십시오. 핀란드를 보면은 핀란드도 교육을 잘한다고 알려진 나라죠. 그래서 이 자료화면 보면은 핀란드 교육을 따라 배워야 된다, 이런 책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습니다. 요즘에는 좀 떨어졌던데 OECD가 2000년에 제1회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를 했더니 핀란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성적만 1위를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 스트레스도 없는 거예요. 공부가 재밌다, 이런 것도 1위를 했어요. 학생들의 행복도가 높다. 그러니까 야, 핀란드는 어떻게 이렇게 했냐, 공부도 잘하고 학생들이 스트레스도 안 받는다, 교육이 정말 잘 되어 있구나 라고 해서 핀란드는 교육을 잘하는 나라로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이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국에는 삼성이 있는 것처럼 핀란드에는 노키아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노키아가 핀란드의 기둥 같은 기업이었어요. 노키아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핀란드 GDP의 25%를 담당했습니다. 노키아가 핀란드를 먹여 살린 거죠. 그런데 노키아가 망한 거예요. 노키아는 휴대전화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휴대전화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헐값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2013년 전후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다시 회복됐어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회복했냐? 노키아가 망했어도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사람들한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 국민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회사를 막 차리는 거예요.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 인구가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구 대비 창업 수가 세계 1위입니다. 유럽에서 창업한 기업의 수 중에 4분의 1이 핀란드에서 나옵니다. 교육의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룬 겁니다. 또 하나 살펴볼 만한 사례가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이 가동 안 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개성공단이 한참 가동될 때 개성공단의 장점이 뭐냐라고 물으면 항상 나오던 게 양질의 노동력입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나오지만은 노동력이 장점이다 이렇게 칠만한 나라가 중국이 있죠. 중국은 사람이 많아서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보다 개성공단이 더 기업하기 좋다는 거예요. 왜냐? 노동력의 질이 그만큼 좋다. 다시 말해서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북한의 노동력이 왜 좋냐? 왜 일을 잘하냐? 다른 게 아니라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교육의 힘이 중요하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이야기를 잠깐 하면 안타깝게도 한국이 미국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소수는 대치동에 학원 다니면서 피 터지게 공부하고 입시 지옥에 빠집니다. 그 공부 박 터지게 하는 극소수를 제외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포기합니다. 하향 편준화가 돼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의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의술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한국 의료 수준이 높다는 거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사례라든가 일화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본 거는 한 영국인이 한국 유학을 하다가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대요. 그러고서는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영국에 가서도 치과를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의사가 입을 딱 보더니 병원에 있는 모든 동료 의사들, 인턴까지 싹 다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입을 보여주면서 잘 봐라. 저기 왼쪽에 어금니 저거는 여기서 살면서는 볼 수 없는 교과서적인 모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참관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의사들도 외국 의사들이 수술하는 유튜브를 종종 보는데 야, 깜짝 놀란다. 왜 놀라냐? 야, 저렇게 대충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놀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정도로 의술이 뛰어난 게 한국인데 반면에 코로나19 백신 같은 거 보십시오. 개발을 잘 못해요. 얼마 전에야 첫 백신이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너무 늦죠. 이제 개발하면 뭐합니까? 왜 의술은 높은데 백신 개발은 못하냐? 사람들이 돈 되는 의대는 많이 가는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의대를 가는데 백신을 개발하는 기초과학 이런 데는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미국처럼 의대 갈 만한 상위권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공부를 잘 안 해서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식의 황금숭배, 노동천시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런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20대, 30대가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하죠. 영끌 대출을 받아서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무리해서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이러니까 미국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미국인들은 열심히 일하려고도 하지 않고 사실 일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가망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게 남은 방법은 뭐냐? 약탈밖에 없어요. 산속에 다니는 사람 돈 뺏는 산적같이 미국도 다른 나라를 약탈하면 돈을 벌겠죠. 이게 사실 미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를 성장시켜온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좀 살펴보면은 전에 1980년대 때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살렸냐. 경제력으로 세계 2위였던 일본이랑 3위였던 독일이랑 모아가지고 플라자 합의라는 걸 맺었습니다.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지난주에 다뤘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히 말하면 일본이랑 독일이 돈을 잘 버니까 그걸 뺏은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왜 순순히 들어줬냐?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폭탄 던지고 무역 전쟁을 하는 것처럼 미국이 그때 일본한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굴복한 겁니다. 그런데 플라자 합의를 했는데도
얼마 못 가고 90년대 들어서 또다시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미국도 망할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냐면 소련이 먼저 해체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유럽 이런 데에 들어가지고 자원을 약탈하고 자기 상품을 팔아치웠어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그때 한국의 대우도 재미를 봤는데 대우가 어떤 식이었냐면 동유럽 기업들을 싹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마구잡이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 세계 22개 나라에서 대우 제품 33개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국 가전제품의 수출의 39%가 대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유럽에 가면은 대우 상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우가 했던 짓을 미국은 더 크게 해서 자원을 약탈한 거죠. 이익을. 2003년 이라크 전쟁도 미국이 대량 살상 무기가 있네 마네 하면서 전쟁을 시작했지만 실상은 석유를 노린 전쟁이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했던 앨런 그리스펀도 자기 회고록에서 이라크 전쟁의 원인이 석유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게 서글펐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90년대 말에 있었던 IMF 사태도 본질은 미국의 약탈입니다. 한국이 살기 어려워진 게 IMF 사태 이후에요. 그때 뭐 때문이냐면 금융시장을 외국에 개방하고 비정규직 제도와 대량 해고제를 도입했습니다. 1997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외국인 투자 한도가 26%였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 이후에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자본이 주요 대기업이나 금융 쪽 이런 데를 잠식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보면 2020년 영업이익의 22%를 외국인에게 주식 배당으로 주었습니다. 영업이익이 36조 원이었는데 그 중에 8조 원 정도를 외국인에게 줬어요. 그리고 론스타 사건도 있었습니다. 론스타라는 국제 투기 자본이 2003년에 외환은행을 샀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노동자를 대량 해고합니다. 이 대량 해고를 가능하게 해준 게 IMF 사태예요. 이때 대량 해고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대량 해고를 못했어요. 론스타가 대량 해고를 왜 했냐면은 어디든 그렇지만 돈을 굴리면 가장 돈이 많이 쓰이는 곳 중에 하나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당장 현금이 대량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량으로 자르면 현금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돈을 아끼는 거죠. 지출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가 오릅니다. 그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다시 되파는 거예요. 미국이 기업 사냥을 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남긴 차액이 5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걸로도 모자라서 론스타는 자기가 외환은행을 갖고 있었을 때 한국 정부가 세금을 부당하게 부과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불공정하게 손해를 봤다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 규모의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 재판이 지금 10년쯤 진행이 됐어요. 올해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미국 대 중국의 경제전쟁도 미국이 중국을 약탈하려는 시도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미국에 맞서고 있지만 과거에는 중국이 미국 말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때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 2017년 11월에도 또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중국이 미국 물건 283조 원어치를 사거나 투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돈을 뜯어간 거죠. 이게 국가 간에 일어난 일이고 이걸 외교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니까 합의고 협약이지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로 하면은 양아치가 강매한 거잖아요. 야 이거 껌 100만 원짜리인데 네가 하나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 뜯어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한국한테도 미국이 이런 짓 많이 했어요. 삼성, LG 이런 가전제품이 잘 나가니까 미국이 아무 트집이나 잡아가지고 야 니네 불공정 거래했다 이렇게 우겨가지고 관세 매기고 삼성 핸드폰이 직속재 사건을 침해했다 라고 제소하고 이런 게 다
미국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교육을 해서 사람들이 능력을 갖추고 기술을 개발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자유경쟁 아니에요? 그런데 니네 우리 물건 사 이렇게 강요하고 니네 물건 가격 올려 해서 가격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니까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돈을 벌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약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이제는 약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다른 나라를 약탈해야겠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럴 때 물론 미국이 힘 세죠. 미국보다 힘 약한 나라들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프리카 뭐 어디 작은 나라 이런 데 약탈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경제 위기를 이겨낼 만큼의 돈을 약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중국 정도는 되어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플라자 합의를 맺었을 때 미국이 독일이랑 일본을 약탈을 했는데 그때 일본과 독일의 GDP 합이 세계 GDP의 16%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GDP가 세계 총 GDP의 1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 정도는 뜯어야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봤던 이익 정도를 미국이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을 뜯어내려고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중국이 미국의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뜯어낼 수가 없어요. 미국이 경제전쟁을 해가지고 중국을 굴복시키려고도 해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국보다 미국의 피해가 더 큽니다. 미국이 관세를 높이고 이랬지만 중국은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이 중국 관세 때문에 미국의 물건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지금 러시아를 상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을 일부러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쟁이 일어나도록 나토가 러시아 문 앞에서 짖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전쟁과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를 굴복시키면 러시아의 석유나 식량 이런 자원을 싼 값에 약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소련 해체될 때도 많이 뜯어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1996년 말에 이미 주요 은행 7개 중에 4개가 외국인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국이 지금 러시아를 뜯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미국이 러시아를 굴복시키려고 경제 제재를 했는데 그 경제 제재 때문에 석유랑 천연가스, 식량 등등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서 미국이 고통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약탈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 돈을 뜯어가고 있기는 한데 사실 미국의 경제 위기는 중국을 희생시켜도 살아날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이 정도로는 언발에 오줌 넣기 이런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약탈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난 거죠. 미국이 경제 위기를 겪은 거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미국이 약탈을 통해서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면은 야, 미국이 경제 위기 와도 그 어차피 몇 년 지나면 다 극복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경제 위기가 극복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미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살아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능력이 없어요. 남은 거는 약탈입니다. 옛날엔 경제 위기 때마다 다른 나라를 약탈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곳저곳 약탈하려고 들쑤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이랑 싸우고 러시아랑 싸우고. 근데 약탈에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중국이랑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이 약탈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미래가 뻔히 보이는 거죠. 그 미래가 뭡니까? 과거와는 달리 지금 미국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아침 햇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